대부분의 사람들은 절망적인 상황에 부딪히게 되었을 때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의지는 가지고 있어도 이것을 실제 용기 있는 행동으로 옮기는 것에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는 하는데요. 특히 이러한 좋지 못한 상황들이 나뿐만 아니라 나의 소중한 자녀에게서 나타나는 것은 그 어떤 부모라도 견딜 수 없는 어려움일 것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사연은 도망쳐버린 아내 없이 아들과 함께 홀로 살아가던 한 독일인 아빠의 사연입니다. 이 독일인 아빠는 각막을 완전히 잃어가는 희귀병을 가진 아들을 위해 한국으로 도망쳐버린 자신의 아내를 찾기 위한 여정을 떠나던 중 한국에서 놀라운 일을 겪었다고 하는데요. 과연 도망친 아내를 찾기 위해 한국에 오게 된 아빠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은 무슨 일을 겪었던 것일까요? 함께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7살짜리 아들이 있는 평범한 독일인 40대 아빠 메카트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제 아들과 함께 독일이 아닌 한국에서 살고 있으며 다소 평범하다고 할 수 있는 아들과 저만의 이혼 가정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느 평범한 가정처럼 저에게도 사랑스러운 아내가 있었지만 아내는 어느 날 아들에게 나타난 각막 상실, 희귀병의 심각한 패닉을 느낀 나머지 지금의 현실을 더는 견디지 못하겠다며 하루아침에 다른 나라로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저로서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지만 사라지기 전날 아침까지도 저에게 잘 출근을 하고 오라며 배웅을 해줬던 아내인데 제가 야근을 하고 집에 늦게 도착했을 때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채 어린 아들만이 거실 한 구석에서 누워있던 장면이 아직도 생생하게 떠오를 정도로 그날의 충격은 저와 아들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독일 경찰에게도 도움을 청해보고 다른 사람들의 도움을 통해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린 아내를 찾으려는 수사 아닌 수사를 펼치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저희 아내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독일에 남아있는지 아니면 아예 다른 나라로 가버렸는지조차 알 수 없었을 정도로 저의 인생에서 매우 혼란한 시기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불과 얼마 전 저는 저의 아내가 한국으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아내의 친구에 의해 알게 되었고 그 친구는 2년이 넘은 시간이지만 지금에서야 말하게 되어 너무 미안하다며 저로서는 이해하지 못할 눈물을 흘리더군요. 그리고 그렇게 아내를 찾기 위해 도착한 한국은 오히려 제 아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우연하고도 소중한 기회를 제공하게 되어 저는 현재 아내를 더는 찾지 않고 아들과 함께 한국에 정착하는 계기가 되었죠. 저의 아들은 태어난 직후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앞이 보이지 않는 특이한 증상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희 옆에 남아있던 아내와 저는 그저 아들의 눈이 침침한 정도이거나 미약한 난시의 증상이겠거니 하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그렇게 저희 부부는 아들의 안구에 대한 증상을 제대로 파악하려는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몇 년의 허송 세월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약 6살이 되던 해에 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날은 저희 회사가 쉬는 날이었기에 여느 날과 다르게 늦잠을 자고 있었는데 벼랑간 저의 귀에 아들의 크나큰 울음소리가 들려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나가보니 저희 소중한 아들은 자신의 방에서 걸어나와 거실 한복판에 있는 서랍장에 머리를 부딪혀 울고 있었습니다. 그 전날 저와 아내는 서랍장을 새로운 것으로 바꾸면서 거실에 있던 서랍장의 위치 또한 살짝 조절했는데 아마도 그것이 원인이었던 것 같았죠. 그 정도로 아들의 눈은 저와 아내가 모르는 사이 기존 사물의 위치를 기억해 걸어다닐 정도로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로 이미 발전한 상태였고 그제야 사태의 심각성을 느낀 아내와 저는 급하게 병원으로 달려가 아들의 시력에 대한 전문적인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서랍장에 부딪힌 부위는 단순 타박상으로 끝나는 정도였으나 저희 부부는 아들의 눈에 관한 충격적인 말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태어날 때부터 각막이 점점 얇아지는 아내와 저도 모르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고 현재 독일의 의료 기술로는 아무런 치료도 할 수 없다는 절망적인 말을 그날 처음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아들을 이러한 상태에까지 내버려둔 저 자신이 원망스러웠고 독일의 의술이 제 아들에게 아무런 도움도 줄 수 없다는 사실은 제가 세상을 원망하게 되는 첫 번째 날이었습니다. 저의 옆에서 아들에 관한 진단을 듣고 있던 아내는 상당히 큰 충격을 받았는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고 약간 얼이 빠진 사람처럼 보였으나 저는 아내를 위로하며 방법을 찾아본다면 분명히 길이 있을 것이라며 아내를 안고 그렇게 수십 시간을 위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희 아내는 하루에 말을 몇 마디 하지도 않을 뿐더러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돌보는 것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습니다. 제가 회사에 있는 것 때문에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의 육아를 홀로 했을 아내는 분명히 힘들어했던 것은 사실이나 저 또한 회사를 퇴근하는 즉시 집에 가서 아들과 아내의 생활을 도왔고 주말에는 아들의 각막 희귀병을 치료할 수 있는 전문의 의사들 수백 명을 찾아다니며 그렇게 전쟁과도 같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죠. 하지만 이러한 저와 아내의 바람과는 달리 아들은 이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태에 도달해버렸고 아들 자신도 자신이 각막의 희귀병으로 인해 다른 사람들과는 다소 다른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자각했을 때쯤 그렇게 저희 아내 그리고 아들의 유일한 엄마는 홀연히 사라져버렸습니다. 물론 사라지기 전에도 저에게 이따금씩 자신이 이 세상의 먼지처럼 하루아침에 사라졌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거나 아들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소중하지만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돌보는 엄마로 살아간다는 것은 정상적인 정신력으로는 할 수 없는 것 같다는 말들을 자주 하면서 마치 자신의 인생을 포기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왔지만 이렇게나 하루아침에 아내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습니다. 집에 제가 도착했을 때 이미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은 거실에서 잠에 들어 있었고 아내는 전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아들이 함께 살던 집안 전체를 샅샅이 살펴보았으나 마치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인 것처럼 아내는 아무런 증거와 표지도 남기지 않고 모든 짐을 들고 사라져버렸죠. 분명히 저와 같은 공기를 마시며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확실했지만 아내가 도대체 어디로 사라져버렸는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과 저만을 남겨두고 그렇게 떠나야만 애쓸 정도로 힘이 드는 생활이었는지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서 저는 그렇게 제가 다니던 회사에 일정 기간 이상의 휴가를 신청하고 온전히 아들과의 생활을 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회사에서는 어느 정도 상황을 이해해 주었고 제가 일해온 기간도 인정해 주어 소득 활동을 할 수 없는 대신 회사 사람들의 기부금을 상당히 많이 모아주는 선의를 베풀어 주더군요. 저 또한 제가 모아놓았던 돈을 이것과 합쳐 다소 큰 액수로 만들 수 있었고 그렇게 저는 그날 이후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과 회사를 다니지 않는 아버지의 특별하고도 고단한 생활을 해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에 몇몇 친구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잠시 아들을 봐달라고 한 뒤 모든 지역 경찰과 사람을 찾아주는 업체마저 수소문을 통해 아내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고 제발 찾을 수 있게만 도와달라며 노력을 해왔으나 아내는 정말 아무런 증거도 남기지 않고 하루아침에 사라졌기 때문에 정말 이 세상에 존재했던 것은 맞았던 것일까? 하는 저의 기억이 의심될 정도로 어떠한 행방의 증거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아내가 어디로 사라졌는지는 약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뒤 다소 허무하게 밝혀지고 말았습니다. 저는 얼굴도 모르는 자신을 아내의 친구라고 소개한 한 여자는 아내가 한국으로 떠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무엇 때문에 한국에 갔는지는 알 수 없으나 사라지기 전 한국 이민이나 비자 관련 자료들을 찾아본 흔적을 아내의 컴퓨터에서 보았다면서 저에게 늦게 말해주어서 너무나 미안하다는 말을 해주더군요. 1년이 넘는 시간을 아들과 함께 고생하며 회사 생활도 하지 못한 채 시간을 날렸으나 다소 허무하게 밝혀진 아내의 행방은 화가 나는 기분보다는 결국 어딘가 살아는 있겠구나 싶은 생각만 들었습니다. 꼭 아내를 만나야겠다는 목적은 아니었으나
저에게는 회사 생활에 대한 통보상 휴가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었기 때문에 다시 회사로 복귀해 아들과의 시간이 줄어들기 전에 이참에 아내도 찾아볼 겸 여행이나 한번 가보자 하는 가벼운 마음으로 그렇게 저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은 한국으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7살 아들과 함께 해외로 나가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은 상상조차 하기 어려울 정도로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모든 의사소견에 대한 것들을 미리 준비했어야 했고 각종 보험 관련 문서들은 저희 머리를 매우 아프게 만들었죠. 아들은 왜 한국으로 가는 것이냐며 저에게 물어보았는데 그것이 엄마를 찾기 위한 것이라는 사실은 끝끝내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아들과 함께 시간적 여유가 있을 때 해외여행을 한 번이라도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로 저는 얼버무렸고 만약에 엄마를 만나게 되더라도 그것을 보지 못할 아들의 현실은 저를 너무나 슬프게 만들 것 같았기 때문이죠. 아들과 함께 도착한 한국은 제가 상상하던 한국과는 다소 다른 도시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1차적으로 한국에 오게 된 것은 아내에 대한 그 어떠한 단서라도 찾는 것이 목표였기 때문에 전혀 한국의 도시 미관을 즐기거나 여행의 기분을 느낄 감정 상태는 아니었죠. 이미 한국에 도착하기 전 서울이라는 도시에 있는 한 외국인 게스트들이 모여 사는 게스트하우스 시설의 아들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고 제가 잠시 밖에서 일을 보는 사이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계속해서 돌봐줄 수 있는지 문의를 하고 추가 비용을 지급한 상태였기 때문에 저는 아들에 대한 걱정은 한시름 덜고 다소 편안한 마음으로 무작정 사라진 아내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아내를 찾는 방법에는 별다른 것이 없었습니다. 그저 한국에 있는 경찰서들에 찾아가 저의 상황을 설명하고 아내에 대한 사진을 보여준 뒤 혹시나 발견하게 되면 연락을 부탁한다는 방법밖에는 다른 방도가 없었죠. 그렇게 저는 도착하자마자 10시간이 넘는 시간 동안 서울에 있는 대부분의 경찰서들을 방문하게 되었고 아내에 대한 신상 자료와 저의 사정을 설명하고 뛰어다녔습니다. 아름다운 한국이라는 나라에 여행을 온 것인데 그저 저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한국 여행은 경험하지도 못하고 한국 경찰분들에게 피해를 끼친다는 생각만 들어서 저의 상황 자체가 너무나 절망스럽게 느껴질 정도였죠. 그렇게 선거 없이 숙소로 돌아오게 되었는데 갑자기 게스트하우스의 한 외국인 직원이 저에게 앞이 보이지 않는 아들을 위한 방법이 한국에는 존재하고 있을 것이라면서 저를 앉혀놓고는 한국에 있는 유명한 안과에 가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말을 해주더군요. 그 외국인 직원은 자신이 한국에서 오래 살면서 들은 것이 있는데 다른 나라들과 다르게 한국에서는 인공각막을 이용한 방법이 상용화 직전의 상태라는 말과 함께 지금이라도 대기자로 등록해 놓으면 다소 시간은 걸리겠지만 분명히 아무런 방법도 시도할 수 없는 독일보다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겠느냐는 놀라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그저 아내를 찾기 위한 목표로 단순하게 오른 한국으로의 여행길이었는데 뜬금없이 아들의 각막을 정상적으로 돌려놓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말을 들으니 무언가 아내가 준 마지막 선물인 것처럼 느껴져서 저는 아무런 말 없이 눈물을 흘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다음날 저는 그 외국인 직원분의 도움으로 서울에 있는 한 대학병원의 아들과 함께 방문하게 되었고 그곳 한국 교수님의 도움을 받아 인공각막에 대한 대기자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약 8,000명이 넘는 대기자가 존재하고 있었고 또 당연히 한국에 있는 분들을 먼저 하는 것이 맞는 것이기에서는 10년, 20년이 걸려도 좋으니 아들이 정상적으로 세상을 단 한 번이라도 바라볼 수 있게만 해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고 그 교수님 또한 최소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이지만 분명히 시간이 지날수록 기술이 발달하면 더욱 빠른 속도로 상용화가 되게 될 것이라며 이러한 기술이 현재 한국에서만 빠른 속도로 시도되고 있는 것이기에 조금이라도 희망을 걸어보자며 저를 위로해 주셨습니다. 한국에 도착하고 얼마 되지 않아 모든 일이 파도처럼 밀려 들어오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지금은 사라져버린 아내가 만약 한국으로 가지 않았더라면 이러한 기회라도
잡을 수 있었을까 하는 다소 긍정적인 생각마저 들더군요.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직 각막에 대한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수술을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닐 뿐더러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기 때문에 만약 제가 아들이라면 그 기다리는 시간이 다소 힘들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들에게는 그저 지금의 상태가 어떤지만 검사해 본다고 말을 해놓았죠.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아들의 인생은 하나둘씩 많이 변했습니다.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더라도 저는 독일보다는 어느 정도 안구에 대한 기술력이 발달한 한국에서 정기적인 검사를 받으며 인공각막에 대한 수술을 기다리는 것이 독일에서의 살보다 더욱 효율적이라고 생각했고 얼마 되지 않는 시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편리한 생활은 저와 아들 둘밖에 없는 가족에게는 장점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기존 독일에 있던 직장에 저의 새로운 상황을 설명하고 추천서를 받아 한국에 있는 비슷한 회사로의 취직을 성공하는 것은 너무나 어려웠지만 어쨌거나 지금에서는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서 저는 아들과 함께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처음 머물게 된 게스트하우스의 외국인 직원들이 저의 상황을 이해하고 제가 출근을 하는 날이면 마치 어린이집처럼 아들을 보살펴주기로 잘 얘기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편하게 한국에서의 회사 생활에만 적응할 수 있었습니다. 아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은 지금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아내가 한국에 있는지도 확실히 모를 뿐더러 지금 아내를 만난다고 하더라도 저와 아들의 생활을 변화시킬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행스럽게도 아내로 인해 한국이라는 나라에 용기 있게 올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고 또 처음 예약한 게스트하우스의 외국인 직원분들이 저에게 진심 어린 조언을 해준 것에는 큰 행운이 따른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아들의 인공각막 수술을 기다리며 아들과 나름 행복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수술의 기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이렇게라도 대기할 수 있다는 한국의 의료 기술력은 저와 아들에게 내일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아내가 도망가버린 다소 좋지 못한 상황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을 또 다른 기회로 삼아 아들에게 새로운 세상을 보여줄 수 있는 한국에서의 의료 기술을 알게 된 독일인 아빠의 감동적인 사연이었는데요. 다소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지만 현재 한국에서 최초로 선보이고 있는 인공각막 기술이 하루빨리 상용화되기를 바라며 이들에게도 좋은 소식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귀환 이민이라고 들어보셨나요? 큰 기대를 가지고 해외로 이민을 갔던 한인 동포들이 한국으로 다시 여기민을 올 때 일컫는 말인데요. 특히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으로 이민을 결심 후 실행에 옮겼다가 실망하는 경험이 많았다거나 현실적으로 불편함을 감내하면서까지 고국을 떠날 이유가 있었나 하는 후회에서 오는 선택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한국으로 돌아오는 동포들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과거 더 잘 사는 나라에 대한 로망과 기대감이 컸다가 돌아보니 한국이 더 좋았던 점이 많았다며 다시 한번 이민을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오늘 사연을 통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을 만나보겠습니다. 저는 한국인 남편을 둔 캐나다인 유한나라고 합니다. 사실 이제는 마음만큼은 한국인이죠. 캐나다인으로 굉장한 자부심을 갖고 30년 넘게 살아온 제가 한국에 정착하게 된 데는 많은 고민도 있었고 남편과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한국으로 오게 된 제 결정을 후회하지 않고 한국으로 오지 않았다면 오히려 더 후회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남편 석구 씨는 25살에 캐나다로 이민 갔던 한국인입니다. 그는 병역 의무를 마치자마자 이민을 목표로 열심히 공부하며 요리사로 일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그는 치열한 경쟁을 뚫고 일식 요리 전문가 자격으로 캐나다에 이민을 왔습니다. 그가 캐나다로 이민 온 지도 벌써 15년이 넘었고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의 살보다 많은 사람들이 외국으로 이민 가서 사는 삶을 꿈꾸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캐나다로 이민 온 것에 대해서 큰 자부심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민을 고시 시험에 빗대며 외국으로의 특히 캐나다가 같은 선진국으로의 이민은 바늘구멍 뚫기보다 어렵다며 비자 취득 후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부러운 눈빛으로 쳐다봤던 게 아직도 생생하다고 합니다. 서구 씨는 캐나다에서 살면서 얻게 되는 수많은 장점들을 보고 이민을 결정했다고 했습니다. 그 장점들 중 하나가 적게 일하면서도 높은 소득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라고 했습니다. 그가 한국을 떠나온 2007년만 해도 캐나다가 한국의 임금 격차는 말도 못할 정도로 많이 났거든요. 그가 일식 요리사로 하루에 10시간씩 일해봐야 20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았는데 캐나다에서는 그것보다 적게 일하고 2배 정도 되는 돈을 받았으니 말이죠. 그가 캐나다에 와서 근무를 하면서 느꼈을 만족감은 직접 겪어보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다시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선택했지만요. 만약 캐나다에서 저를 만나 가정을 꾸리지 못했다면 캐나다로 이민 온 것을 후회했을지도 모른다고 했습니다. 그는 저와 만나 가정을 꾸릴 수 있었던 것 덕분에 캐나다 이민을 후회하지는 않는 것이지 이제는 다시 한국으로 가야 할 이유가 명확하다며 더 정확히는 캐나다에 사는 것이 오히려 더 힘들다며 그래서 한국으로 역이인 선택을 하겠다고 했죠. 그 말인즉 한국이 살아가기에 더 낫다는 판단이라는 의미였죠. 저는 캐나다에서 이미 30년 넘게 살았던 사람이고 남편이 한국으로 가는 게 어떻냐고 말했을 때 저는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한국의 장점이 무엇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캐나다를 떠나는 게 나은지 설명하며 제안했을 때만 해도 그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당연하잖아요. 캐나다는 최고의 선진국이고 한국은 그렇지 않으니까요. 차라리 10살짜리 딸이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도 갖게 되는 게 좋겠다고 말했다면 오히려 고민해봤을지도 몰랐겠지만 더 나은 삶을 위해 한국으로 간다고 말하는 남편 서우 씨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몇 번이고 저에게 설득하려고 노력했지만 저는 그 이야기는 이제 지겹다며 그만하라고 말하기까지 했죠. 저의 강력하고 완고한 반대에 한국으로의 역이민을 포기하는 듯 했습니다. 이민이란 것은 가족이 협의돼야 결정할 수 있는 것인데 혼자만의 생각으로 한국으로 갈 수는 없으니까요. 그러다가 석구 씨는 저에게 이번 여름 휴가 시즌에는 한국으로 가보는 게 어떻냐고 하더군요. 딸 도미니크에게도 한국을 보여주고 싶다며 말이죠. 저는 남편이 딸 핑계로 저에게도 한국이 어떤지 한번 보여주고 싶은 마음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오히려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캐나다이니까 여름 휴가 한 달을 받아낼 수 있는 것이고 남편이 한국이 그리워서 향수병에 걸렸던 것이라면 몇 년에 한 번씩 한국에 한 달 정도 다녀오면 이런 기회를 얻어낼 수 있는 캐나다에 더 애정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남편은 저에게 한국을 소개시켜줄 기회로 저는 남편에게 캐나다에 얼마나 좋은지 다시금 일깨워주기 위해서 한국으로 향했습니다. 한국에 계신 시부모님 댁으로 향했습니다. 34평짜리 아파트에 두 분이서 적적하게 지내고 계셨는데 저희 세 식구가 한 달 동안 묵는다고 하니 굉장히 좋아하셨습니다. 시부모님도 사진으로만 봤던 손녀 도미니크를 실제로 처음 보시기도 했고요. 그리고 저를 딸처럼 잘 챙겨주시는 시부모님께도 감사했습니다. 시차 적응을 마치고 정말 부지런하게 이것저것 많이 해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남편도 15년 넘는 세월 동안 한국에 와보지 못했고 저희에게는 한 달이라는 짧은 시간밖에 없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것을 해보려고 했죠. 그러면서 저는 놀랄 수밖에 없던 게 하나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편리한 것은 금방 알아차렸지만 해가 져서 어두워졌지만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는 편의점 약국 같은 것은 당연한 것이고 사람들이 밤늦게 자녀들을 데리고 마음대로 활보한다는 것, 심지어 중학생으로 보이는 학생들이 책가방을 등에 메고 무리 지어다니는 모습 같은 것은 낯선 광경이었습니다. 학생들이 마음대로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모습은 한국의 안전한 나라찜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이렇게 실제로 보니 신기하기도 했고
이런 부분은 분명히 한국이 더 앞선다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길거리에 특징이 하나 더 있었는데 어디를 가나 독일의 명품 브랜드 차들이 길에 널렸다는 것이죠. 저는 남편에게 물어봤습니다. 한국이 가난해서 캐나다로 도망 온 것 아니었냐고. 그런데 왜 길에는 이렇게 부자들이 많이 보이냐며 물었죠. 남편은 자기가 듣기로 요즘 한국 사람들 소득이 많이 높아져서 독일 브랜드 차들을 쉽게 구매한다고 들었다고 하면서 반면에 돈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무리해서 차를 구매하는 사람도 있기는 하다며 명확한 대답을 하지는 못하더군요. 하긴 남편도 15년 넘게 캐나다에서 살았으니 한국의 모든 실정을 다 아는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다가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친구들과 모이는 자리에 저도 함께 참석했습니다. 결혼식도 저희는 캐나다에서 올리느라 남편의 친구들은 저희 결혼식에도 못 와봤고 남편의 한국 친구들도 저는 처음 보거든요. 룸으로 된 작은 방 안에서 남편의 친구 3명과 저희 부부가 만났습니다. 일식 참치 요리집이었는데 그곳에서 다른 테이블에 방해 없이 조용하게 식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친구 한 명이 눈치 없게 남편을 보고 그래서 한국으로 이민 오기로 한 거야. 얼른 결정해줘야 나도 사람 새로 뽑지라고 말했습니다. 저도 남편과 10년 넘게 살았고 딸 도미니크에게도 한국어를 가르치느라 수준 높은 한국어를 구사하거든요. 저는 무슨 소리냐고 바로 되물었고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알고 보니 옛날에 같은 일식당에서 근무했던 친구가 몇 년 전에 개인 브랜드 일식집을 오픈했고 장사가 잘 되어서 2호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2호점은 메인 주방장으로 남편에게 일자리를 제안했던 것이죠. 남편이 이것 때문에 한국으로 역이민을 이야기했구나 생각이 들었습니다. 도대체 그 친구가 제시한 조건이 뭔지 궁금해서 캐나다를 떠나겠다고 하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그 조건을 물어봤고 조건을 들었을 때 저는 놀라지 않을 수 없었죠. 캐나다에서 남편이 근무하고 있는 호텔 일식당보다 급여가 더 높았고 심지어 근무 시간은 별다른 차이도 없었죠. 그러면서 그 친구는 지금 급여는 조금 적지만 가게가 자리 잡혀가면 급여를 더 올려줄 수 있다며 1호점을 성공시킨 노하우를 가게를 성공시킬 수 있으니 걱정 말라며 자신감도 내비쳤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남편은 자기가 한국을 떠나 있던 사이 한국에 아주 큰 경제적인 성장이 있었고 급여 면에서 캐나다와 비교해서 결코 적지 않다. 그리고 자기가 캐나다에 살았던 것은 모든 것이 느리고 불편하지만 급여 하나만 보고 캐나다로 갔던 것인데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지 않겠냐며 차분하게 이야기를 이어나갔습니다. 저도 한국에 있으면서 솔직히 모든 것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깨끗하고 다 괜찮았거든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에서 살아야 하는 이유는 찾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저는 급여 하나만 보고 갑자기 이민은 곤란하다고 생각한다며 조금 더 생각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그때까지도 당연히 이민을 반대할 생각이긴 했습니다. 며칠 뒤 딸 도미니크가 밤잠을 설치며 울기 시작했습니다. 도미니크의 이마를 만져보니 상당한 고열이 올라왔더군요. 깜짝 놀라서 남편을 깨우고 찬물에 수건을 적셔 몸을 닦아주기 위해 굉장히 서둘렀죠.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어디에 긁혔는지 손등이 찢어져 피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놀라서 다급한 마음에 거칠게 움직였더니 어딘가에 긁힌 게 분명했죠. 심지어 제가 피가 흐르는 것도 남편이 먼저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차를 타고 바로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 들어가니 밤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몇 명의 진료를 기다리고 있더군요. 한숨이 나왔습니다. 한참 기다리겠구나 생각했죠. 하지만 손에 수건을 칭칭 감고 온 제 모습과 몸이 축 늘어져 있는 제 딸을 보고서 의사 선생님은 저희 가족을 가장 먼저 입장시켜 주셨습니다. 곧바로 저는 손등을 꿰매고 그 옆에서 의사 선생님은 식은땀을 줄줄 흘리고 있는 도미니크를 봐주셨습니다. 이게 병원에 도착한 후 1분 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저는 저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 사람들도 몸이 아파서 응급실에 온 것인데 이유도 모르고 제가 프리패스처럼 먼저 들어와 버린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알고 보니 제가 이런 대접을 받은 것은 당연했습니다. 한국에서는 밤에 병원이 문을 닫으면 응급실에 찾아가 진료를 보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다고 합니다. 때문에 한국의 응급실에서는 딱 봐도 다급해 보이는 환자가 있으면 응급 환자로 분류해서 대기하는 사람이 있어도 1순위로 진료를 해준다고 하더군요. 저처럼 피가 나는 사람 도미니크처럼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 응급 환자는 1순위라고 하더군요. 제가 놀란 점은 두 가지였습니다. 일단 가벼운 증상도 응급실에 방문해 볼 만큼 진료비가 비싸지 않다는 의미인가. 캐나다이었으면 $1,000, 즉 한국 돈으로 140만 원은 나올 텐데. 하지만 실제 영수증에는 10만 원 안팎의 수납요금이 찍혀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의사를 이렇게 바로 만나 1분 만에 침상에 누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캐나다에서도 부모님이 이마가 찢어지셔서 응급실에 모시고 가봤던 기억이 있는데 피가 흐르고 있어도 일단 알아서 지혈시키고 있으라며 의사를 만나는데 한참 걸렸던 기억이 있거든요. 반면에 이곳 한국에서는 마치 심정지 환자쯤 되어서 급하게 의사가 뛰어나온 것과 같은 속도로 의사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에서 지내며 느낀 것이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도 마트에서 장을 봐도 영화관 매점에서 먹을 것을 주문해도 무엇이든지 빨리 처리하고 그러면서 정확하게 처리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는데 그런 것이 병원에서도 통용되고 있었다니 놀랄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진료 후 수납을 하는 행정적인 절차도 아주 간편하고 쉽게 끝났습니다. 공항에 도착해서부터 지금까지 돌이켜보면 뭐하나 불편한 것 없이 빠르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그렇게 한국에서 생활을 하다가 캐나다로 돌아가기 전날 저는 남편 서우 씨에게 그 2호정 일자리 제안 수락하는 게 어떻냐고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석구 씨는 놀라서 정말 그래도 되냐며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고요? 지금은 한국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딸 도미니크도 이국적인 외모의 친구들에게 인기가 많아져서 좋아하고 있고 남편도 더 높은 급여에 마음 편하게 근무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 가끔씩 당했던 인종차별도 이제는 전혀 없는 것도 당연한 것이고요. 그리고 저는 모든 것이 빨리 처리되는 이 한국의 시스템에 적응해서 다시는 캐나다에 돌아가서 살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 마트에서 계산줄만 30분 기다렸던 경험을 다시 하고 싶지 않거든요. 사소해 보이는 별것 아닌 것들이 삶의 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가 최근 몸소 체험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은 100점 만점에 1000점 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빈부격차가 문제이긴 합니다. 한국도 전쟁 이후 재건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있었는데 그중 사회 문제로 빈부격차가 있기도 했죠. 오늘의 사연자는 한국에 대해 단단히 오해를 했다가 감동을 받는 놀라운 경험을 했다고 하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거주 중인 미국인 로버트입니다. 저는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 중 하나인 워싱턴에서 왔는데요. 제가 한국으로 오게 된 계기는 별것 아니었어요. 우연히 한국에 올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저는 한국에 대해 알아보던 중 아주 흥미로운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에 비해 아주 작디 작은 나라인 한국의 수도인 서울이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대도시라는 것이었죠. 이 작은 나라에서 대도시가 나타나다니 가능한 일인가 하는 의문도 들었고, 한국을 무시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커봤자 얼마나 큰 도시겠어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막상 한국에 도착하고 나니 저는 언제 그런 생각을 했냐는 듯 한국에 대한 의심을 한순간에 제 머릿속에서 지워버렸습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한 것 이상으로 큰 도시였어요. 워싱턴도 대도시이기는 하지만 서울은 워싱턴과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었죠. 특히 서울은 동네마다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개성 강한 동네를 가면 그곳을 온전히 즐기는 데만
이틀이 넘게 걸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행을 하다 보니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잠깐 한국은 빈부격차가 심한 나라라고 들었는데 내가 서울에서 본 사람들은 전부 상류층이고 서울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많이 가난한 게 아닐까라는 의문이 생긴 것이었죠. 이렇게 생각한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한국이 아직 전쟁 중인 국가라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제가 서울에서 만난 사람들 전부가 좋은 옷을 입고 깨끗하게 치장한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어딜 가든지 깨끗했어요. 특히 지하철은 말할 것도 없죠. 워싱턴의 지하철은 아주 먼 과거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시설이 많이 노후화되어 있죠. 그래서 가끔은 사람 팔뚝만큼 커 보이는 쥐들이 철로를 지나가는 것도 볼 수 있어요. 저는 오래된 공공시설의 노후화는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한국은 아니더라고요. 오래된 것들은 다시 재건하고 고장난 것은 새 것처럼 고치면서 현대 문명의 모습을 갖추어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게 다 서울이 특별히 돈이 많아서일 거라고 생각했어요. 다른데 돈을 다 쓰고도 남으니까 지하철을 고치는데 예산을 쓰는 거라고 생각한 거죠. 돈이 굉장히 많은 워싱턴도 예산을 굳이 지하철 고치는데 쓰지 않으니까요. 서울을 오고 다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저는 이런 제 생각에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일부러 구석진 곳도 찾아가 봤는데 다 깨끗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술에 취해서 널브러져 있는 사람이라든지 노숙자라든지 심하게는 약에 취한 사람이 한 명쯤은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그런 사람들의 옷자락도 찾을 수 없었어요. 왜 한국의 길거리에는 술 취한 사람이 없는 건가요? 라고 물어보니 어떤 사람이 저를 이태원이라는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그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술에 취해서 널브러진 사람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말대로 술집에 불이 하나둘 켜지고 사람들이 오고 다니기 시작하더니 점점 술 취한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그들을 지켜봤어요. 세상에나 그 중에는 여자들도 있었습니다. 함께 동행한 남자들 없이 여자들끼리만 있는 경우도 있었죠. 저는 누군가가 그녀들을 해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는 술에 취한 사람들이 지천에 널린 곳에 여자 혼자 있다면 당연히 큰일이 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누구도 그녀들을 건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술에 취해서 아무데나 누워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벤치에 혼자 누워서 자던 남자를 볼 때도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남자의 소지품을 홀라당 가져가 버릴 것이라고 생각했죠. 그런데 정말 그 누구도 그 남자의 안주머니를 뒤진다든지 옷을 가져간다든지 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그 남자를 찾으러 온 친구들에 의해 사라질 때까지 술에 취해서 정신을 못 차리던 그 남자는 안전하게 있었어요. 저는 저를 이태원에 데려온 한국인에게 헛웃음을 치면서 말했습니다. 내가 말한 술 취해서 널브러진 사람들은 이런 게 아니에요. 이건 그냥 하우스 파티에서 지인들끼리 노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제가 본 한국의 밤거리는 전혀 위험해 보이지 않았어요. 이날을 계기로 저는 확신했습니다. 역시 서울은 극상류층이 사는 곳이라고요. 상대적으로 경제적 수준이 낮은 곳은 범죄 확률이 높을 테니 서울이 아닌 곳으로 가면 한국의 이 완벽한 모습에도 허점이 보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약점을 잡고 싶은 마음보다는 세상에 이렇게 완벽한 나라가 존재한다는 것을 쉽게 믿지 못했던 것 같네요. 서울이 극상유층만 사는 곳이라는 생각을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TV 프로그램을 하나 보게 되었습니다. 그 프로그램에서는 한국의 농촌을 보여주고 있었는데 역시 그곳 사람들은 서울과 정반대되는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뙤약볕에서 일하느라 타버린 피부, 촌스러운 패션 센스 등 서울과는 너무 달랐습니다. 도무지 같은 나라라고 생각할 수 없을 정도였죠. 제가 지금까지 들어본 적도 눈으로 본 적도 없는 새로운 모습을 보면서 한국이 이런 농촌의 모습을 일부러 숨기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좋은 것만 보여주기 위해
일부러 크고 세련된 서울만 보여주는 것이라는 거죠. 저는 곧장 기차표를 예매했고 서울에서 기차로 3시간 정도 떨어진 지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은 것 같았는데 너무 다른 풍경이 펼쳐졌어요. 한국의 자연 경관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도시적인 이미지만 상상하고 온 것이 민망할 정도로 수려한 경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에게 중요한 건 그것이 아니었죠. 저는 기차역에서 내려서 또 한 번 버스를 타고 굽이진 시골길을 지나 마을로 들어갔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채 눈에 들어온 건 눈과 밭, 개울산, 그리고 띄엄띄엄 있는 집들이었습니다. 저는 서울에서 만난 한국인의 소개로 예약한 숙소로 갔어요. 한 나이 많은 부부가 저를 반겨주더라고요. 두 사람은 서울에서는 보지 못했던 이미지의 한국인이었습니다. 세련된 느낌보다는 푸근한 느낌이 많이 들었죠.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가 생각나는 분위기였습니다. 집주인들이 안내해준 방은 작고 아담했습니다. 호텔식 침구류가 아니라 꽃무늬가 들어간 보들보들한 이불이었죠. 저는 짐을 풀고 곧장 밖으로 나갔습니다. 쭉 걷다 보니 마을 한가운데에 다다르게 되었어요. 정자라고 하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곳에는 집주인들도 있었습니다. 집주인들은 제가 다가오는 게 반가웠는지 손을 열심히 흔들며 저를 부르더라고요. 저는 그들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가까이에서 다른 사람들도 보게 되었는데 확실히 서울과 많이 달랐습니다. 옷에는 흙도 묻어 있고 밖에서 일을 한 것인지 손톱도 거뭇거뭇하더라고요. 물론 미국에서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규모가 대단하죠. 하지만 이렇게 도시와 3시간 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이토록 다른 환경이 있지는 않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이 서울에서 밀려나와 어쩔 수 없이 농촌에 자리 잡은 사람들인 줄로만 알았어요. 참 지금 생각해보면 바보 같은 생각이지만 그때는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네요. 다른 문화권을 경험해본 기회가 없고 막연한 기대만 있었던 어린 시절 이야기니 이해해주세요. 아무튼 마을 사람들을 보면서 홀로 머리를 굴리고 있는 그때 한 주민이 저에게 컵을 내밀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보니 묘하더라고요. 제가 궁금해하는 것 같자 컵을 넘겨준 사람은 큰 목소리로 알코올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보니 다들 술을 마시고 있었더라고요. 어느 순간 걱정스러워졌습니다. 서울은 술 먹고 길가에 널브러져도 괜찮았는데 여기도 괜찮은 건가? 설마 모든 곳이 안전하지는 않겠지? 아무리 한국이라도 걱정스러운 마음에 옆을 보는데 집주인이 저에게 괜찮으니 마시라는 제스처를 취하더라고요. 저는 눈을 꼭 감고 술을 들이켰습니다. 마을 주민들은 그것을 소주라고 말했어요. 보드카보다는 술이 약해서 훨씬 먹을만 하더라고요. 저는 마을 주민들이 주는 술을 한 잔, 두 잔씩 받아 먹었고 어느새 만취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술에 취해 쓰러지면 큰일 나는데 라고 머리로는 생각했지만 몸이 따라주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가 상상력이 매우 풍부하다는 걸 그때 처음 깨달았어요. 마을 사람들이 일부러 저에게 술을 먹여서 취하게 한 다음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빼앗을 거라는 상상을 했거든요. 그렇게 필름이 끊겼고 다음 날 아침 저는 쓰라린 배를 부여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제가 눈을 뜬 곳은 어제 집주인이 안내해 주었던 제 방이었습니다. 저는 외투와 신발을 젓가락에 벗어두고 이불 속에서 잠을 자고 있었어요. 세상에 내 정신력이 이렇게 대단했나라고 생각하면서 뿌듯해했습니다. 술에 취했는데도 이곳에 혼자 돌아왔다니 대견했죠. 그런데 그때 누군가 방문을 두드렸습니다. 집주인이었어요. 문을 여니 집주인이 쟁반을 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집주인은 알아들을 수 없는 한국말로 무어라 말하더니 대뜸 제 방에 들어왔어요. 아니,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그렇지 손님 방에 이렇게 함부로 들어와도 되는 건가요? 따지고 싶었지만 쪽지 때문에 말을 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집주인이 보여준 행동은 숙취마저 잊게 만들었습니다. 집주인은 쟁반 위에 있던 덮개를 열었는데
그 속에는 밥과 국이 있었어요. 집주인은 몸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저를 가리키면서 짊어지고 왔다는 행동을 하는 것으로 보아 술에 취한 저를 데려다 준 게 집주인이었더라고요. 게다가 집주인이 준비한 건 해장용 음식이었습니다. 이걸 먹으면 속이 괜찮아질 거라고 하면서 돌아가더라고요. 저는 집주인에게 돈을 주려고 했습니다. 예약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를 받은 건 사실이니까요. 그런데 집주인은 제가 내민 돈을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바라보더라고요. 그리고는 받아들지도 않은 채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후에도 예약하지 않았던 서비스는 계속되었어요. 저녁을 먹으러 나가려는데 갑자기 불러다가 저에게 밥을 주질 않나. 밥을 준 걸로도 모자라서 간식거리를 내어주지를 않나. 집주인뿐만 아니었어요. 그 마을 전체가 저에게 너무 큰 호의를 보여주었습니다. 집주인은 제가 손님이니 그렇다 쳐도 마을 사람들까지 저를 챙겨주는 게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저 사람들은 저에게 받을 게 없으니까요. 의문이 커져가던 그때 집주인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집주인의 아들은 영어가 가능했기 때문에 저는 그동안 궁금했던 모든 걸 물어볼 수 있었어요. 그와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것은 깜짝 놀랄 것들이었어요. 한국에도 빈부격차는 존재해요. 하지만 그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노력하고 있죠. 그리고 노숙자나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이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건 누군가가 그들을 돕고 있다는 뜻이겠죠. 어쨌든 당신이 서울에서 좋은 경험을 했다니 다행이에요. 저는 집주인의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면 농촌은 어떤 곳이냐고요? 서울보다는 돈이 없는 곳이니. 치안이 안 좋은 게 당연한 게 아니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집주인의 아들은 크게 웃었어요. 그러면서 말했죠. 마을 한가운데에서 술 마시다 잠들었다면서요? 그때 멀쩡하지 않았나요? 그리고 서울보다 농촌이 더 안전하다는 말도 있어요. 여기는 문도 안 잠그고 다닌다니까요. 믿을 수가 없는 말이었습니다. 다 한 가족처럼 지내는 곳인데 문을 잠글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그리고 농촌. 사람들이 서울 사람들에 비해 못 산다는 말은 잘못됐어요. 집주인 아들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마당으로 무언가가 들어왔고 그 순간 저의 모든 편견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마당으로 들어온 것은 매우 비싼 외제차였어요. 그리고 그 차에서 집주인이 내렸죠. 알고 보니 굉장히 큰 농장의 농장주였습니다. 한국은 미국에 비해 땅이 매우 작기 때문에 서울과 그리 멀지 않은 곳에도 이런 농촌이 있을 수 있다더군요. 지리적인 특성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저의 섣부른 판단이었던 것이죠. 다음으로 저는 왜 마을 사람들 모두가 저에게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잘해주었는지 궁금했습니다. 집주인 아들은 정이라는 단어를 알려주었어요. 영어로는 번역되지 않는 한국에만 있는 단어인 이정 때문에 마을 사람들 모두가 잠깐 스쳐가는 객인 저를 따뜻하게 받아준 거라고 했죠. 저는 이정이라는 말을 온전히 이해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한국에서 거주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지금 이제는 그때 처음 들었던 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한국인의 정, 이것이 저를 한국에 있게 만들었습니다. 저를 따뜻하게 받아주셨던 농촌 마을 어르신들에게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꼭 전하고 싶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더욱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